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게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여 우리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동료를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경찰이 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무려 3건의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오늘은 홍콩 최악의 악마 경찰이라고 불리는 쉬프 가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3월 14일 낮 12시 홍콩 취남경찰서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저는 공공주택단지에 사는 정모모라는 사람인데요.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번호, 경찰들만 알고 있는 경찰서 내선 번호입니다.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번호가 아니었죠. 교환원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신고자 정씨에게 말합니다. 거기 공공주택단지는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셔완경찰서로 전화해보세요. 정씨는 전화를 끊고 바로 셔완경찰서로 전화합니다. 정씨가 말한 곳은 공공주택단지 552호로 어제도 비슷한 신고 전화를 받았었죠.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파트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못된 놈이 장난을 친 거냐며 욕하고 넘겼는데 오늘 또 똑같은 전화가 걸려오다니 아무래도 진짜 뭔가 있는 듯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자 정씨가 말한 공공주택단지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 진주군 경찰에게 연락해 공공주택단지 552호로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죠. 그런데 무선을 듣고 있던 24세 량청은이 자기가 지금 공공주택단지 주변에 있으니 자기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굳이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됐었는데 솔선수범의 현장에 출동한 량청은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되죠. 잠시 후 공공주택단지 552호 앞에 량청은이 도착합니다. 안에서는 그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정막만이 흐를 뿐이었죠.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주위를 살펴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낮 12시 30분 경찰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방금 총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2번 정도 난 것 같은데 공공주택단지예요. 몇 분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552호 문 앞에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량청은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미 숨진 뒤였죠. 량청은은 근접거리에서 머리에 3발, 가슴에 2발, 총 5발을 맞았습니다. 첫 발은 뒤통수에 겨누고 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범인이 량청은을 무릎 꿇게 한 다음 쏜 거였죠. 대체 누가 경찰을 제압하고 겁도 없이 죽인 걸까요? 552호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했죠. 경찰은 이웃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신고자 정씨를 찾아 나서죠.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 중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걸까요? 정씨가 사용한 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니 대포폰이었습니다. 경찰은 공공주택단지와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지만 현장에 피 묻은 마스크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단서가 될 만한 건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청소부가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한 주민의 증언이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죠. 마스크를 쓰고 청소부로 가장한 다음 량청은을 공격했구나.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마스크가 현재 1160개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말인즉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경찰은 마스크를 국과소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죠. 2001년 당시 홍콩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범인의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해도 사실상 DNA로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훗날 범인을 잡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섬뜩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경찰인 량청은이 소지하고 있던 38 구경 리볼버 권총과 탄환 6발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죠. 일반적으로 홍콩 경찰은 권총의 6발을 장전해 놓습니다. 즉 범인은 총 12발의 총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경찰은 범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점으로 전후 일주일을 샅샅이 다 살펴봐도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범인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만 골라 다녔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CCTV가 설치된 곳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건 범인이 그냥 일반인은 아니라는 걸 의미했죠.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신고 전화를 한 증 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 전화가 경찰을 유인하기 위한 범인의 미끼였다고 생각하죠. 범인은 이웃의 소란을 신고하는 척 전화해 경찰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유인한 뒤 경찰의 총을 빼앗은 거죠. 범인은 경찰만 알 수 있는 경찰서 내선 번호로 전화했으며 경찰의 권총을 탈취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범인은 경찰일 수도 있다. 홍콩 경찰 본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대중에게 사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약 9개월 후 2001년 12월 5일 낮 12시 취난에 있는 항생은행 벨베데르 가든 지점에 괴한이 나타납니다. 그는 붉은색 상의에 흰 장갑을 끼고 얼굴에 두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괴한은 왼손에 총을 들고 위협하며 소리칩니다. 살고 싶으면 다 엎드려! 은행 직원 손님 알 거 없이 모두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립니다. 괴한은 재빠르게 은행 창구로 뛰어들어가 자루에 현금을 담습니다. 그때 파키스탄 출신 경비원 칸이 용감하게 나섭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 당장 총 내려놔. 괴한은 칸의 등장에도 조금의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을 발사해 버리죠. 칸은 쓰러지고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괴한은 49만 2,880 홍콩 달러와 미화 1,000달러를 훔쳐 달아납니다. 범행 시간은 고작 1분 18초밖에 걸리지 않았죠. 경찰은 경비원 칸의 몸에서 발견한 탄환을 조사하는데 놀랍게도 경찰 량청은에 사라진 탄환이었습니다. 경찰은 은행 강도와 량청은의 살해범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CCTV 화면을 보면 범인은 왼손에 총을 쥐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크죠. 그가 은행 창구로 뛰어 올라갔을 때 책상에 발자국 3개를 남겼습니다. 범인은 약 180cm의 키에 미즈노 옷을 입고 있었고 280mm 사이즈 축구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축구화는 2001년 올해 출시된 신상품으로 홍콩에서만 800켤레가 팔렸죠. 그중 280 사이즈는 130켤레가 팔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구령 지역 경찰 기동대에서 해당 축구화를 명절 선물로 준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축구화를 받은 12명을 소환해 조사하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근거해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언론에 공개합니다. 경찰과 따로 항생은행도 100만 홍콩 달러를 내걸고 목격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여기 이 몽타주를 보면 경찰 기동대 소속 경찰 시프가오와 매우 닮았습니다. 시프가오의 동료는 몽타주를 보자마자 장난스레 말하죠. 야 시프가오, 네가 범인이네. 100만 홍콩 달러는 내 거라고. 경찰은 특별 전단팀을 꾸려 경찰 포함 3,667명의 용의자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수사는 답보 상태였죠. 2006년 3월 17일 새벽 1시경 경찰 28세 시자창과 33세 정고헝이 오스틴 로드와 캔톤 로드를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안을 다 살펴보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웬 수상한 남성이 두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삐딱하게 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시자창이 거기서 뭐하냐고 묻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성은 총을 꺼내 시자창과 정고헝을 향해 쏩니다. 시자청은 코와 종아리에 한 발씩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고헝은 총알이 얼굴을 뚫고 지나가면서 치명상을 입어 목숨을 잃고 말죠. 시자창은 곧장 총을 꺼내 반격을 시도하고 남성을 향해 5발을 발사합니다. 남성은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시자창은 남성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본부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사용한 총은 5년 전, 그러니까 2001년에 사라진 량청은의 총이었습니다. 무엇보단 모두를 놀라게 한 건 이 남성의 정체가 바로 경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름 시프가오. 경찰은 시프가오의 오토바이에서 쪽지 몇 장을 발견하는데요. 쪽지에는 경찰들의 순찰 시간, 순찰 인원, 순찰 장소, 그리고 자신의 범행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거죠. 총격전이 일어난 지하 보도에는 5개의 볼록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건 모두 시프가오가 경찰들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둔 거였습니다. 그가 이 지하 보도를 선택한 건
이 지하 보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2001년에 일어난 량청은 경찰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찾은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뿐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마스크에서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죠. DNA 분석 결과 마스크에서 채취한 DNA와 시푸가오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량청은 사건, 항생은행 사건, 지하보도 총격전, 이 세 사건의 범인은 모두 시푸가오였습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시푸가오는 우수하고 성실한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경찰인 그가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푸가오 1970년 5월 17일 출생. 푸젠성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1978년 8살이 된 시푸가오는 부모님을 따라 홍콩으로 오죠.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밝고 명랑한 모습을 찾아갑니다. 시푸가오는 중학교 때 야간 중학교에 다녀야 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태권도를 좋아해 쉬는 시간이면 태권도 연습을 했습니다. 시푸가오가 고등학생이 되자 부모님이 이혼합니다. 시푸가오는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원망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푸가오는 경비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죠. 그러나 주식 투자 실패로 지금까지 힘들게 번 돈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는 홧김에 그리스로가 일자리를 찾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를 받아주는 곳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후로 꽤 오랫동안 시푸가오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죠. 이와 동시에 경찰이 되기 위해 일하는 시간 말고는 계속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1993년 마침내 시푸가오는 그토록 원하던 경찰이 됩니다. 그는 사격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격 기술을 가졌죠. 테스트 기록에는 왼손 사격수라고 되어 있었지만 시푸가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왼손 오른손 상관없이 양손 다 사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서 명사수로 유명했죠. 1997년 시푸가오가 공항에서 근무했을 당시 공항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던 아내 리버링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곧 결혼하죠. 1998년 시푸가오는 부모님의 이혼이 사실은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딸랑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집에 아내 혼자 두고 말이죠. 시푸가오는 오토바이를 타고 약 3,000km를 질주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아내를 무척 사랑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0년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납니다. 2001년 10월 시푸가오는 아내와 함께 홍콩 ATV의 퀴즈쇼 100만 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 출연해 6만 홍콩 달러를 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상금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말해 사람들에게 무척 좋은 인상을 남기죠. 시푸가오는 쉬는 날이면 마라톤과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눈에 비친 그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남자이며 자상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사실 시푸가오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시푸가오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4차례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만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스러운 성격과 직장 상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번번이 떨어지죠. 그는 다른 대안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경찰 내 엘리트 조직으로 통하는 공항경찰대에 지원하지만 이 역시 인성 문제로 계속 떨어지고 맙니다. 연이은 진급 실패로 시푸가오는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 동료들 사이에서는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받았지만 승진과 엘리트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등을 모두 거부당하자 시푸가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좌절감을 술집, 마사지 업소, 윤락업소를 다니며 풀었죠. 점점 삐뚤어지더니 급기야 경찰 권력을 이용해 시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 달간 그가 뗀 벌금 딱지가 경찰서 전체 인원을 합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았으니까요. 한마디로 자기 기분 좀 안 좋다 싶으면 교통법규 위반 등 별 시답지 않은 이유를 대가며 마구 딱지를 끊어댄 거죠. 이런 시푸가오의 돌발 행동을 보고 동료들은 도라이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푸가오는 도박에까지 손을 대는데요. 결과는 뻔하죠.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실패해 70만 홍콩 달러 상당의 손실을 봅니다. 손에 몰린 시푸가오는 도박으로 한 방에 이 모든 걸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정적으로 도박에 빠지지만 하면 알수록 더 큰 빚을 지게 되죠. 그러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 은행을 터는 거야. 그러려면 총과 탄환이 필요해. 2001년, 시푸가오는 총과 탄환을 얻기 위해 경찰을 깨어내기로 합니다. 그는 경찰서에 전화해 소음이 심하다는 거짓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량청원이 출동하고 그는 시푸가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죠. 시푸가오는 량청원의 총과 탄환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같은 해 12월, 시푸가오는 취난에 있는 항생은행 벨베데르 가든 지점을 습격해 한화 약 1억 원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경비용칸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시푸가오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스틴 로드와 캔톤 로드를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순찰 중이던 시자창 정고흥과 총격전을 벌이다 몸통에 5발의 총탄을 맞고 숨집니다. 시푸가오는 경찰인 2사람의 총과 탄환을 뺏기 위해 총격전을 벌인 거였죠. 본격적으로 시푸가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그가 죽고 나서부터입니다. 경찰은 수십일간의 조사를 통해 시푸가오의 범행 일체를 밝혀내는데요. 경찰은 진급 실패에 따른 좌절과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시푸가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시푸가오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의 두 얼굴에 경악하며 악마 경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규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고 너무 편하게 살다 갔다며 분노했죠. 2007년 4월 25일, 취난 치안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배심은 전원 만장일치로 시푸가오를 죽인 시자창에게 무죄를 선고하죠. 홍콩 정부는 시자창, 정고홍, 량청은에게 1계급 특진을 명령하고 정고홍, 량청은을 국립묘지에 안치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